안녕하세요 여러분, 산업안전 산업기사를 가르치고 있는 우쌤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산업안전 산업기사 필기 100문제에 대한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목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알더퍼의 ERG 이론 중에 생존 욕구에 해당되는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는 무엇인가? 자,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는 총 5단계로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생리적 욕구, 그 다음 2단계는 바로 안전 욕구가 되겠고, 3단계는 소속 및 애정 욕구, 즉 사회적 욕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단계는 자기 존경의 욕구, 그 다음 마지막 5단계는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알더퍼의 ERG 이론 중 생존 욕구에 해당되는 것은 당연히 생리적 욕구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된다 볼 수가 있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OJT의 교육의 장점과 거리가 먼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OJT와 비교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OF JT와 비교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ON과 OF의 차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ON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일을 하는 도중에 교육을 받는 것이 되겠고, OF는 일을 하지 않고 주말이나 혹은 휴무 때 따로 모아서 교육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냐면 OJT에 대한 것은 우리가 훈련에만 전념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교육을 하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훈련에만 전념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개인의 업무 능력에 적합한 자세한 교육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개개인의 업무 능력에 적합한 자세한 교육이 가능하다라는 걸 당연히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3번, 직장의 실정에 맞게 실제적 훈련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교육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훈련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상사와 부하 간의 의사소통과 신뢰감이 깊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리가 먼 것은 몇 번이 된다? 1번이 된다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면서 교육을 받냐, 그 다음에 일을 하지 않을 때 교육을 받냐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보기를 본다면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위험예지 훈련 기초 4라운드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위험예지 훈련 4라운드는 무엇이 있죠? 총 4가지가 있습니다. 현본 대목으로 외웠습니다. 1단계는 바로 현상 파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본질 추구, 그 다음에 3단계는 바로 대책 수립, 그 다음에 4단계는 목표 설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옳은 것은 3단계 대책 수립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된다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안전관리 조직 중 대규모 사업장의 가장 이상적인 조직 형태는, 자, 스태프형, 그 다음에 라인형, 그 다음에 라인 스태프형이 있습니다. 대규모일 경우에는 라인 스태프형에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답은 직계참모식인 라인 스태프 3번이 정답이 된다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추가적인 내용을 한 번씩 짚어보도록 하면, 직계참모 조직, 즉 라인 스태프 타입은 대규모 사업장에 적합하며 장점으로서는 안전에 관한 지시 및 전달이 신속 정확하고, 그 다음에 안전활동이 생산과 분리되지 않으므로 운영이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을 보도록 하면 우리가 명령과 조언, 권고 참여의 혼동의 우려가 있으며 스텝의 월권행위 우려가 있다 정도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안전보건 표지의 색채별 색도 기준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무엇인가? 자, 그러면 각각의 색에 맞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색을 딱 봤을 때 빨간색, 그 다음 노란색, 파란색, 녹색, 흰색, 검은색이 있습니다. 자, 빨간색의 경우에는 7.5 아래 4% 14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 노란색은 5Y에 8.5% 12가 됩니다. 자, 2번도 옳지가 않겠죠. 그 다음에 3번은 파란색 2.5 pb 4% 10이 되기 때문에 또 틀린 보기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녹색은 2.5g 4% 10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을 한번 본다면 빨간색일 경우에는 정지신호, 소화설비 및 그 장소, 유해행위 금지가 되겠고, 추가적으로 화학물질 취급 장소에서의 유해 위험 경고가 되겠습니다. 노란색일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취급 장소에서의 위험 경고 이외의 위험 경고 주의 표지 또는 기계 방어물이 된다. 이 두 가지 정도는 반드시 체크해 주면 되겠고, 파란색과 녹색에, 그 다음에 흰색과 검은색에 대한 내용도 한 번씩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1000명의 근로자가 주당 45시간씩 연간 50주를 근무하는 어떤 기업에서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인해서 5%의 결근율을 나타내고 있고, 이 기업에서 연간 60건의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이 기업의 도수율은 약 얼마인가 라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자, 도수율은 어떤 식으로 구했냐면 뭐냐면 연근로 총 시간수분의 재해 발생 건수 곱하기 10의 6제곱, 이게 100만이 되겠죠. 100만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해 발생 건수는 문제에서 60건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자에는 60을 그대로 대입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연근로 총 시간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근로자의 수 1000명이죠. 곱하기 1년에 몇이었냐면 50주. 그 다음에 한 주에 45시간씩이기 때문에 곱해준 다음에 지금 5%의 결근율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95%만 일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0.95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100만을 곱해주게 되면 28.0702라는 값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이 된다? 28.07인 3번이 정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의 판단 능력과 사실의 분석 및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 먼저 사례를 조사하고 문제적 사실들과 그의 상관관계에 대해 검토한 다음 대책을 토의하도록 하는 교육 기법은 무엇인가? 자, 교육 기법에 대한 설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럼, 심포지엄, 그 다음에 패널 디스커션, 버즈 세션, 역할 연기법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해당 문제에 대한 교육 기법은 바로 케이스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자, 심포지엄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몇 사람의 전문가가 과제에 관해 견해를 발표한 다음에 참가자와 토의하는 방법이 바로 심포지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롤플레잉법은 무엇이냐면 역할 연기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참가자에게 일정한 역할을 주는 다음에 실제적으로 연기를 시켜봄으로써 자기의 역할보다 확실히 인식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기의 패널 디스커션은 무엇이냐면 전문가가 피교육자 앞에서 자유롭게 토의한 다음에 피교육자 전원이 참가하여 사회자의 사회에 따라서 토의하는 방법이 바로 패널 디스커션이 된다 라고 보면 되겠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재해 예방의 사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자, 재해는 예대를 선언한다라는 암기법을 활용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재해 예방의 기본 사원칙은 재해는 예대를 선언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 가능의 원칙, 두 번째로는 대책 선정의 원칙,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손실 우연의 원칙,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원인 연계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바로 몇 번이 된다? 4번 선취 해결의 원칙은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리더십의 특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리더십은 헤드십과 비교해서 항상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더십과 헤더십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면, 정의로서 리더십은 사내에서 선출된 지도자, 사실상의 리더라 볼 수 있겠고, 헤드십은 상부에서 임명된 지도자로서 명목상의 리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보도록 하면 우리가 부하 관계가 좀 좁다, 그 다음에 넓다라고 볼 수 있겠고, 상대적으로 리더십은 민주주의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헤드십은 권위주의적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 민주주의적 지휘 형태라고도 볼 수 있겠고, 밑으로부터의 동의에 의한 권한 부여, 그 다음에 개인적 영향에 의한 부하와의 관계 유지는 되겠지만, 부하와의 넓은 사회적 우리가 간격이라는 것은 리더십보다는 헤드십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 정답은 2번이 된다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응 기제 중 방어적 기제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방어적 기제와 우리가 비교하는 것은 무엇이다? 바로 도피적 기제와 비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피적 기제의 암기법을 적용해서 우리가 암기를 해보도록 하면, 자, 도피를 하는데 뭘 한다? 100억을 들고 퇴장한다. 근데 퇴장을 할 때 퇴장고까지도 붙여주도록 할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도피적 기제의 종류는 무엇이 있냐면, 첫 번째 100억의 100은 백일몽, 그 다음에 억은 억압, 그 다음에 퇴장에서 퇴가 퇴행,
그 다음에 고가 고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어적 기제에 해당하는 것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였죠? 퇴행, 고립, 억압에 대해서는 도피적 기제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 보상이 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하인리의 재해구성 비율에 따라 경상사고가 87건 발생하였다면 무상해 사고는 몇 건이 발생하는가? 자, 하인리의 재해구성 비율이 어떻게 됐죠? 1대 29대 300이 됐습니다. 자, 이때 1은 중상 또는 사망이 되겠고 29는 경상, 그 다음에 300이 무상해 사고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29대 300이 되는데 87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29에 곱하기 3을 한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비율이기 때문에 무상해 사고도 곱하기 3을 해주므로 정답은 뭐가 된다? 900건. 정답은 3번이 된다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만약에 경상해가 주어졌을 때 중상은 몇 명인가 했을 때는 우리가 3건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BM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자, TBM은 무엇이냐면 툴박스 미팅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작업을 들어가기 전에 5명에서 7명 정도의 소수의 인원이 작업 시작 전 종료 시 5분에서 10분 동안 짧게 회의를 하면서 위험 요소도 파악하고 작업 공정을 어떤 식으로 지시할지 우리가 하는 짧은 회의가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3번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작업원 전원의 상호 대화로 스스로 생각하고 납득하는 작업장의 안전회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일선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작업 지도 기법, 작업 개선 기법, 인간관계 관리 기법 등을 교육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TWI 4번에 대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 대상은 일선 관리 감독자가 되겠고 교육 시간은 1일 2시간씩 5일 총 10시간을 훈련을 한다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또한 교육 내용은 총 4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체크해 주도록 하면 처음에 JST의 S는 Safety, 그 다음에 JMT의 M은 무엇이냐면 Method, 그 다음에 JIT는 Instruction, 그 다음에 JRT는 릴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이 4가지에 대한 교육 내용도 같이 한번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중대재해에 대한 것, 암기법 바로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중재를 잘하는 삼룡이를 떠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재를 4일 동안 했던 삼룡이가 뿌직하고 열받았다. 이렇게 암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두 번째로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마지막으로는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된다 볼 수가 있겠죠. 자, 왜냐하면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몇 명 이상,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이기 때문에 5명 발생한 재해는 중대재해로 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레빈의 법칙 중 환경조건 2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레빈의 법칙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면 우리가 B, F, P, E에 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B에 대한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행동, 그 다음에 F는 함수 관계입니다. 그 다음 P는 person이기 때문에 개체, 연령이나 경험, 그 다음에 성격이나 지능 같은 거를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E는 environment라고 해서 심리적인 환경, 인간관계나 작업 환경으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조건이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 된다? 바로 4번, 인간관계가 환경 조건을 의미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해손실 비용 중 직접비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재해손실 비용에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손실비와 간접 손실비는 1대4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직접 손실비는 휴업급여, 그 다음에 장애급여 등이 있겠고, 간접 손실비로서는 인적 손실, 그 다음에 물적 손실, 생산 손실 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비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산재보상비가 직접비에 해당이 된다 라는 걸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 대상 기계 기구 등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안전인증 대상과 자율안전인증 대상을 비교해서 암기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암기법을 어디서 적용했다? 자율보다는 안전인증 대상에 암기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자, 어떻게 배웠냐면 전리 배고프와서 롤케이크 사고내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리 배고파서 첫 번째 전은 전단기 및 절곡기, 그 다음에 리는 리프트, 그 다음에 배고
그리고 푸아서의 푸는 프레스, 그 다음에 푸아서의 아를 압으로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압력 용기. 그 다음에 롤케이크의 롤은 롤러기. 그 다음에 크는 크레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고네 이렇게 했습니다. 롤케이크 사고네 했기 때문에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이렇게 된다라는 걸 외워주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산업용 원심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일용근로자 및 계약근로기간, 근로의 계약기간이 일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과정별 교육시간 기준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표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일주일 이하고 그 다음에 채용시 교육이 되겠습니다. 채용시 교육에서 일주일 이하이기 때문에 일주일 이하가 윗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1시간 이상이 된다. 맞는 부위가 되기 때문에 체크. 그 다음에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에서는 어떻게 된다? 첫 번째 부분이기 때문에 1시간 이상. 자, 그래서 2번이 틀린 부위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4시간이 된다는 걸 체크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특별교육일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이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은 2번이 된다. 체크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표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암기해주면 되겠고, 3번, 4번 보기에 대해서도 따로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50인의 상시 근로자를 가지고 있는 어느 사업장에 1년간 3건의 부상자를 내고 그 휴업일수가 219일을 하면 강도율은 어떻게 구하나? 자, 강도율은 반드시 도수율과 마찬가지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식을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죠. 강도율은 연근로 총시간 수분의 근로 손실일수가 되겠고 곱하기 100만이 아니라 곱하기 1000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연근로 총시간 수는 도수율에서 구해봤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해주면 되겠지만, 자, 이때 근로손실 일수는 구하는 방법들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먼저 연근로 총시간수는 어떻게 구한다? 우리가 근로자 수, 그 다음에 별다른 언급이 없을 경우에 1년은 300일을 일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하루에 8시간 일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8과 300은 따로 언급이 없을 경우에 그대로 적용하는 녀석이다 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휴업일수의 경우에는 어떻게 구한다? 365분의 300을 곱하는데 이때 300은 무엇이냐면 문제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이 300과 같은 녀석이 됩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280으로 적용이 됐다면 300이 아니라 280을 대입해서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뒤쪽에 1000을 곱해서 계산을 한다면 정답 뭐가 된다? 1.5가 나오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된다.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항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의 난연성 성능시험 기준 중 모체가 불꽃을 내며 최소 몇 초 이상 연소되지 않아야 되는가? 자, 안전모의 시험 성능 기준의 종류를 먼저 암기를 해줘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외웠다? 수전관에 턱하고 충격이 났다 이렇게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안전모의 성능 시험은 첫 번째 내수성, 두 번째 내전압성, 그 다음에 내관통성, 그 다음에 턱근 풀림, 충격흡수성, 난연성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난연성 성능 시험을 한번 보도록 하면 모체가 불꽃을 내며 5초 이상 연소되지 않아야 된다 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겠고, 추가적인 해설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면 A와 AB 2종의 안전모는 관통거리가 9.5mm 이하이고 그 다음에 AB종의 안전모는 관통거리가 11.1mm 이하여야 됩니다. 자, 이 부분도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를 체크해 주냐면 내전압성에서는 뒷부분 누설되는 충전 전류는 10mA 이하여야 된다. 체크. 그 다음에 내수성에서는 질량 증가율이 1% 미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충격흡수성에서는 4450N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부분도 같이 정리를 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기시험까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빈칸 넣기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워주면 된다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인체 측정치 응용 원칙 중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원칙은 무엇인가? 자, 이때 우리가 인체 계측 자료의 응용 원칙은 총 3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극단치, 두 번째는 조절식, 세 번째로는 평균치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극단치는 최대와 최소로 볼 수 있는데 최대치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출입문의 높이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극단치에서 최소값은 선반의 높이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절식은 말 그대로 조절할 수 있는 녀석, 평균치의 기준 설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은행 창구나 슈퍼마켓의 계산대의 높이일 경우에는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응용 원칙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연히 조절식이 되겠죠. 왜냐하면 평균일 경우에는 최소도 힘들고 최대도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조절식이 가장 좋다라는 건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조절식 1번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톱사상 T를 일으키는 컷셋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때 컷셋을 보기 위해서는 AND 게이트인지 OR 게이트인지 파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AND 게이트일 경우에는 가로로 곱하고 OR 게이트일 경우에는 세로로 곱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양은 AND 게이트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로로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컷셋에 해당되는 것은 A, B, C를 다 그대로 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수명주기에서 FMEA가 적용되는 단계는 무엇인가? 자, 이때 적용되는 단계에 대한 표를 알고 있는 것이 좋겠죠. 자, 그래서 시스템의 수명주기 5단계는 이런 식으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갱생운 이렇게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는 구상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다? 예비위험 분석 PHA가 적용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2단계는 정의, 3단계는 개발, 4단계는 생산, 5단계는 운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FMEA가 해당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 되냐면 개발 단계, 즉 3단계가 해당이 된다 정도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안전 설계 방법 중 페일 쉐이프 설계의 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자, 페일 쉐이프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면 페일 쉐이프는 총 3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페일 패시브, 액티브, 그 다음에 오퍼레이셔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패시브는 무엇이냐면 부품의 고장 시 기계장치는 정지된다라는 걸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액티브는 부품의 고장 시 기계장치는 경보를 울리고 짧은 시간 동안 운전을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퍼레이셔널은 부품의 고장이 있더라도 다음 정기 점검 시까지는 운전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페일 쉐이프는 무엇이냐면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뭐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설계가 된다라고 외워주면 되겠고,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페일 쉐이프의 종류 3가지도 반드시 내용과 함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작업장에서 구성 요소를 배치하는 인간공학적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자, 인간공학적 원칙은 다음과 같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부품 배치의 원칙을 먼저 보도록 하면 첫 번째는 중요성의 원칙. 중요성의 원칙은 무엇이냐면 목표 달성에 우리가 정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되겠고, 두 번째로 사용 빈도의 원칙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 즉 부품을 사용하는 빈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기능별 배치의 원칙은 무엇이냐면 기능적으로 관련된 부품들을 모아서 배치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사용 순서의 원칙은 말 그대로 사용되는 순서에 따라서 부품들을 가까이에 배치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선입선출의 원칙이 되겠죠. 자, 선입선출의 원칙은 우리가 어디죠? 마트나 그다음 편의점에서 알바할 때 선입선출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동전 던지기에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 0.9라고 나와 있고 뒷면이 나올 확률이 0.1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앞면과 뒷면이 나올 사건의 각각의 정보량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정보량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한다? 로그 P분의 1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P의 값은 여기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앞일 경우에는 0.9를 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로그 2의 0.9분의 1을 계산기에 대입하게 된다면 0.15가 나오게 되겠고, 뒷면에 대한 확률은 0.1이기 때문에 0.1, 로그 2의 0.1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 3.32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 정답이 몇이 된다? 0.15와 3.32이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된다 체크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굳이 공식화한다면 정보량 H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죠? 로그 밑이 2고 그 다음에 P분의 1이 된다. 이게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대입하면 되는지, 그 다음에 계산기를 대입하는 방법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TA에서 사용되는 논리 게이트 중 여러 개의 입력 사상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생해야만 결과가 출력되는 것은 무엇이다? 자, 보도록 하면 억제 게이트, 조합 AND 게이트, 배타적 OR 게이트, 우선적 AND 게이트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선적 AND 게이트가 된다라는 걸 체크해주면 되겠고, 첫 번째 억제 게이트에 대한 모양은 다음과 같이 생겼으며 입력 사상 중 어느 것이나
있지만 이 게이트로 나타내는 조건이 만족하는 경우에 출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타적 OR 게이트는 OR 게이트인데 2개 또는 그 이상. 그 다음에 조합 AND 게이트는 무엇이냐면 3개 이상의 입력 사상이 어느 것이나 2개가 일어나면 출력이 발생되는 것이 바로 조합 AND 게이트가 된다라는 것들을 체크해주면 되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T도에서 정상사상 A의 발생 확률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때 보도록 하면 앞에서 봤던 것처럼 AND와 OR을 구분해 주는 것이 좋겠죠. 자, 지금 보도록 하면 AND가 되겠습니다. AND일 경우에는 그대로 곱해주면 된다라고 계산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대로 1번에 대한 값과 2번에 대한 값을 그대로 곱해주기만 하면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곱하게 되면 2하고 3을 곱하게 되면 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지수법칙 에 의해서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일 경우에는 곱하기일 경우 지수끼리 더해주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의 세제곱 곱하기 10의 제곱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10의 5제곱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만약에 10의 세제곱 나누기 10의 제곱이라고 한다면 나누기일 경우 지수법칙에 의해서 앞에서 뒤에 있는 지수를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10에서 3-2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의 1제곱, 즉 10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수학을 잘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어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계산기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지만 이렇게 기본적인 거를 알고 있다면 쉽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겠죠. 자, 정답 몇 번이 된다?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시스템의 성능 저하 인원의 부상이나 시스템 전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지 않고 제어가 가능한 상태의 위험 강도는 무엇인가? 자, 이때 위험 강도의 범위 총 4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식으로 외웠다? 파기한 무 이렇게 외웠었죠. 첫 번째는 무엇이다? 파국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다? 파기한이기 때문에 위기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계적. 네 번째는 무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손해를 입히지 않고 제어가 가능한 상태의 위험 강도는 무엇이냐면 바로 범주 3의 한계적이 된다라는 걸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휴먼 에러에 있어 작업자가 수행해야 할 작업을 잘못 수행하였을 경우 오류를 무엇이라 하는가? 자, 이때 스웨인에 대한 내용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미션 에러는 무엇이냐면 무엇이다? 생략 오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지 않아 생기는 오류 볼 수 있겠고, 두 번째 커미션 에러는 실행 오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절차에 불확실한 수행으로 생기는 오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인트러니어스 에러는 무엇이냐면 불필요한 에러로서 불필요한 절차의 수행으로 생기는 오류. 그 다음에 시퀀셜 에러는 무엇이냐면 순서, 필요한 절차의 순서 착오. 그 다음에 타임 에러는 시간 오류, 필요한 절차의 시간 지연, 수행 지연으로 인한 오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행해야 할 작업을 잘못 수행했을 때 발생하는 오류이기 때문에 정답 뭐가 된다? 커미션 에러, 실행 오류가 된다라는 걸 될 수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결함수 분석 FTA에서 지면 부족 등으로 인하여 다른 페이지 또는 부분에 연결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기호는 무엇인가? 자, 각각의 논리 기호와 사상 기호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기본 사상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전개되지 않는 기본 사상.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상사상이 되겠죠. 통상사상은 통상이 발생이 예상되는 사상, 예상되는 원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것은 생략사상, 정보 부족, 해석기술, 그 다음에 불충분 등으로 더 이상 전개할 수 없는 사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기는 무엇이냐면 이행, 전이기호라고 볼 수가 있는데, FT도상에서 다른 부분의 이행 또는 연결을 나타내고 삼각형 정상에 있는 선은 정보의 전입 또는 전출을 뜻한다라는 걸 체크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이 몇 번이 된다? 바로 4번이 정답이 된다.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양립성의 종류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양립성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총 4가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념적 양립성을 보도록 할게요. 개념적 양립성은 말 그대로 외부로부터 자극에 대한 인간이 가지는
개념적 현상의 양립성이라 볼 수 있겠고, 공간적 양립성 말 그대로 공간에 있는 양립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표시장치 또는 조정장치의 물리적인 형태나 공간적인 배치의 양립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운동의 양립성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운동에 대한 형태, 표시장치, 그 다음에 조정장치에 대한 운동 방향의 양립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식의 양립성은 시각적으로 제시된 정보는 손으로 반응하고 소리로 제시된 정보는 말로 반응하는 양립성이다 라는 걸 체크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양립성의 종류가 아닌 것은 무엇이 되겠냐면 바로 2번 감성 양립성은 일반적인 양립성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인간기계 시스템 설계 과정의 주요 6단계를 올바른 순서로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 자, 이때 순서는 무엇이 되겠냐면 바로 6단계에 대한 내용, 어떤 식으로 외웠다? 몹시 기계가 총명하다 이런 식으로 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는 무엇이냐면 목표 및 성능 명세, 자, 1단계는 무엇이냐면 목표 및 성능 명세의 결정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디귿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몹시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시스템의 정의, 그리고 니은이 두 번째, 그 다음에 기계가 총명한 것이기 때문에 3번은 기본 설계가 되겠습니다. 기억이 3번. 그 다음에 네 번째, 기계이기 때문에 계면 설계가 되겠죠. 계면 설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냐면 인터페이스 설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터페이스 설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리을이 바로 4번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5단계는 촉진물, 보조물 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뉴얼 같은 것들을 설정하는 것, 미음이 5번째. 그 다음에 총명하다에서 마지막을 평으로 봐주시면 되겠죠. 평가가 6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 되냐면 디귿, 니은, 기역, 그 다음에 리을, 미음, 비읍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또 가볍게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의 부품 ABC로 구성된 시스템의 신뢰도를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신뢰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직렬인지 병렬인지 구분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은 직렬 상태로 볼 수 있겠고 B와 C의 상태는 병렬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직렬일 경우에는 그대로 곱해주면 되지만 병렬일 경우에 조금 다르게 곱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곱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렬일 경우에는 그대로 곱해주면 되겠죠. 근데 병렬일 경우에는 1-B, 1-C를 한 다음에 전체적인 곱한 것을 1에서 빼준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몇이 나오냐면 0.841호라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뢰도를 구할 때는 직렬은 그대로 곱하고 병렬은 자기 자신에서 1에서 뺀 값을 곱한 다음에 전체적인 1에서 빼주는 것을 곱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건강한 남성이 8시간 동안 특정 작업을 실시하고 산소 소비량이 1.3L/분으로 나타냈다면 8시간 총 작업 시간에 포함되어야 될 휴식 시간은 몇인가? 자, 이때 권장 평균 에너지 소비량은 5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안정시 에너지 소비량은 1.5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휴식 시간을 이용한 공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휴식 시간을 구하는 공식은 무엇이냐면 2-1.5분의 그 다음에 62-5가 되겠죠. 자, 이때 2가 아니라 R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어떻게 보냐면 6.5-1.5분의 66.5-1.5 즉 2라는 값은 몇이 나오냐면 6.5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1.3 곱하기 5를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18분이라는 시간이 나오게 되겠고 그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8시간 동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 작업 시간에 대한 휴식 시간이 몇이 되냐면 18분 곱하기 8을 한 값인 144분이 정답이 된다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1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CD에 대한 점광원에서 1m 떨어진 곳의 조도가 3럭스, 그 다음에 5m 떨어진 곳의 조도는 약 몇 럭스인가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도는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면 조도는 거리 제곱 분의 광도가 된다. 즉 광도는 조도 곱하기 거리의 제곱이 되겠죠. 따라 첫 번째 광도는 위쪽에 있는 힌트를 통해서 구해보도록 하면 우리가 조도 3이고 거리는 1이기 때문에 1의 제곱을 하게 되면 3루멘이라는 광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5m 떨어진 곳의 조도는 어떻게 구한다? 우리가 광도는 3으로 우리가 고정이
없기 때문에 5m의 제곱, 5의 제곱을 하게 되면 0.12럭스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조도는 1번 0.12가 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전달용 표시 장치에서 청각적 표현이 좋은 경우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표현 장치는 시각적과 청각적으로 구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청각적 표시 장치와 시각적 표시 장치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가볍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청각은 귀로 듣는 것, 시각은 눈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경우가 아닌 것은 바로 메시지가 복잡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사람의 기억력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각적으로 보는 것보다 메시지가 복잡할 경우에는 시각적으로 봐주는 게 좋겠죠. 하지만 다른 것으로 봤을 때 시각장치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에는 우리가 짧은 내용들은 청각적 표현이 좋고, 그 다음에 즉각적 행동할 경우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단 소리로 듣는 게 더 빠릅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가 그때의 사건을 다룰 경우에는 시각보다는 청각적 표현이 좋다라는 걸 파악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자의 등받이 설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번 가볍게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으로 요부 받침의 높이는 15.2에서 22.9cm로 하고 폭은 30.5cm로 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된다. 가볍게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연 습구 온도가 20도, 그 다음에 흡구 온도가 30도일 때 실내의 습구 흡구 온도 지수는 얼마인가? 자, 공식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내일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0.7 곱하기 이때 자연, 그 다음에 플러스 0.3 곱하기 흡구 온도를 해주면 되겠고, 실외일 경우에는 어떻게 구하냐면 0.7 곱하기 자연 습구 온도, 그 다음에 0.2 곱하기 흡구 온도, 그 다음 마지막으로 0.1 곱하기 건구 온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실내에서의 것이기 때문에 옥내에 대한 것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0.7 곱하기 자연 습구 온도 20, 그 다음에 0.3 곱하기 흡구 온도 30을 해주게 되면 23도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 몇 번이 된다? 2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공장에서 10,000시간 가동하는 동안 부품의 15,000개 중 15개의 불량품이 발생했다면 평균 고장 간격 MTBF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TBF는 고장 건수분의 총 가동 시간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구할 수가 있냐면 먼저 총 가동 시간이 10,000시간으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 어떤 식으로 곱해주면 되냐면 15분의 15,000으로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곱하기 10의 7제곱시간이 나온다.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걸 체크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3과목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 양수 조작식 안전거리 계산식으로 적합한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1.6, 그 다음에 TC는 무엇이냐면 누른 버튼에서 손을 떼는 순간부터 급정지 기구가 작동 개시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그 다음 TS는 급정지 기구 작동을 개시할 때부터 슬라이드가 정지할 때까지 시간을 더해준 다음에 1.6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은 2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때는 단위에 따라서 1.6이 될 수가 있고 1600이 될 수가 있는데, 그때는 단위를 잘 체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위로 적용이 되는가를 반드시 체크해 주는 것이 좋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삭숫돌과 작업대, 교반기의 교반 날개와 몸체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은 무엇인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위험점들에 대한 암기법은 반드시 체크해주는 것이 좋겠죠.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협착점은 무엇이냐면 왕복 운동하는 운동부와 고정부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이 협착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협이는 배가 왕고프 이런 식으로 외웠기 때문에 협착점의 대표적인 녀석은 프레스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으며, 두 번째 절단점은 무엇이냐면 회전하는 운동부 자체 및 운동하는 기계 부분 자체의 위험점이 바로 절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림점은 무엇이냐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 두 개의 회전물에 물려 들어갈 위험성이 있는 것. 자, 이렇게 이빨로 물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롤러기 같은 것이 바로 물림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끼임점은 무엇이냐면 끼회 직고연이라고 해서 기계의 회전 또는 직선 운동 부분과 고정부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으로서 대표적으로 끼회 직고연이기 때문에 연삭숫돌이 바로 대표적인 녀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삭숫돌과 작업대
때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이기 때문에 정답은 끼임점 2번이 정답이 된다 체크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러에 압력 방출 장치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최고 사용 압력 이하에서 1개가 작동되고 남은 1개의 작동 압력은 무엇이냐면 최고 사용 압력의 1.05배 이하가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은 1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겠고, 빈칸 넣기로도 실기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컨베이어의 안전장치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컨베이어의 안전장치가 무엇이 있는지 빠르게 체크해 보도록 하면, 첫 번째는 역전 방지장치가 있습니다. 정전이나 전압 강화 등에 따라서 화물 또는 운반구의 이탈 및 역주행을 방지하는 것이 바로 역전 방지장치. 두 번째로서는 비상정지 장치가 있는데,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 들어가는 등 위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빠르게 기계를 멈춰야 되기 때문에 비상정지 장치가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덮개 또는 울은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낙하 방지를 위한 장치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컨베이어의 안전장치로는 우리가 뭐가 필요가 없다? 비상 난간은 필요가 없다.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걸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4.2톤의 화물을 그림과 같이 60도의 각을 갖는 와이어로프로 매달려 올릴 때 와이어로프 A에 걸리는 장력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와이어로프 한 줄에 걸리는 우리가 공식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슬링 와이어로프 한 가닥에 걸리는 하중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2분의 무게, 그 다음에 나누기 코사인 2분의 세타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하중은 그대로 질량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톤 단위를 그대로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2분의 4.1을 그대로 대입한 다음에 각도가 60도이기 때문에 나누기 코사인 2분의 60도를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 답은 뭐가 나오냐면 2.42톤이 나오기 때문에 정답은 몇이 된다? 2번이 된다 라는 걸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지게차의 헤드가드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헤드가드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보도록 할게요. 헤드가드의 구비 조건으로는 첫 번째,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 하중의 2배 값을 건들 수 있는 등분포 정화 중에 견딜 수 있을 것. 두 번째로 상부 틀의 각 개구부의 폭 또는 길이가 몇 cm 미만? 16cm 미만일 것. 그 다음에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일 것이라는 것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밑줄 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따로 정리를 해서 외워주면 되겠고, 틀린 것은 뭐가 된다? 4번 운전자가 서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의 경우에는 운전석이 바닥면의 헤드가드의 상부틀 하면까지 높이가 1m 이상일 것이라는 부분을 틀린 부분이 된다라는 걸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앉아서 조작해야 되겠죠. 서서 조작하는 것 자체가 일단 틀렸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연삭기의 덮개의 각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연삭기에 대한 내용은 많이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연삭기 덮개의 노출 각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일반적인 연삭 작업 탁상용일 경우에는 125도 이내, 연삭 숫돌의 상부 탁상용일 경우에는 60도 이내이며, 일반 연삭 작업 및 연삭 숫돌의 상부 이외 탁상용일 경우에는 80도 이내, 원통 연삭기, 그 다음에 센터리스 연삭기, 그 다음에 공구 연삭기와 만능 연삭기는 180도 이내,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죠. 휴대용 연삭기는 무엇이냐면 180도 이내, 그 다음에 평면 연삭기일 경우에는 150도 이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몇 번이 된다? 바로 4번. 일반 연삭 작업 등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탁상 연삭기의 덮개는 최대 가출 온도가 180도 이내다 라고 했는데, 일반 연삭 작업일 경우에는 첫 번째 나왔던 125도 이내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산업안전보건법상 프레스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에 대한 내용은 필기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실기 시험까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암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프레스에 대한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에 대한 항목은 뭘 떠올리면 된다? 크리스마스와 프랑스를 떠올려주면 되겠죠. 자, 프랑스에서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비상정지가 발생이 됩니다. 우리가 정전이 됐죠. 프랑스가 정전이 되어서 크리스마스 크리가 방전되어 어떻게 됐다? 우리가 비상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배웠냐면 프랑스가 방전되어 크리스마스 크리가 비상정지되어서 어린아들이 너무 슬프다, 이런 식으로 외웠습니다. 따라서 프레스의 작업작전 점검 사항으로서는 먼저 프레스가 방전되어의 방은 무엇이냐면 방호장치의 기능, 그 다음에 전은 무엇이냐면 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리스마스 크리의 클은 무엇이냐면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그 다음에 크리의 크는 크랭크축과 플라이 휠, 슬라이드, 연결봉 및 연결나사의 풀림 여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비상정지되어 슬프의 비상정지는 우리가 일행정 1정지기구, 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그 다음에 슬프의 슬은 무엇이냐면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 마지막 프는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 볼트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점검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바로 전선 및 접속부의 상태, 정답은 1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따라 양중기에서 절단 하중이 100톤인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경우 달기 와이어로프에 걸 수 있는 최대 사용 하중은 얼마인가? 자,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에 대한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경우에는 10 이상, 그 다음에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경우에는 5 이상,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인 경우에는 3 이상, 그 외에는 4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힌트가 나왔죠? 근로자가 탑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계수가 몇이 나온다? 바로 10 이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와이로프의 안전계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사용하중분의 절단하중.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사용하중이기 때문에 사용하중과 안전계수의 자리를 바꿔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로자가 탑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계수는 10이 되겠고 절단하중은 우리가 몇이 된다? 100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10톤이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은 1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양중기의 달기 체인에 대한 사용 금지 사항으로 틀린 것은, 자, 사용 금지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에 제조된 길이의 5%를 초과한 것. 두 번째, 링의 단면 지름이 달기 체인에 제조된 때에 해당 링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그 다음은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몇 번이 된다? 1번. 달기 체인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연삭 숫돌의 지름이 100mm이고 회전수가 1000rpm으로 줘져 있을 때 숫돌의 원주 속도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원주 속도를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일반적인 원주 속도 공식은 V는 파이 dn으로도 볼 수 있고, 이런 것도 많이 봤을 거예요. V는 1000분의 파이 dn, 둘은 같은 공식입니다. 왜냐하면 단위 환산만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가만 파악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밀리미터와 밀리미터가 그대로 적어졌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적용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파이는 그대로 3.14에 대한 값이 되겠죠? 계산기에는 파이로 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지름은 100mm이기 때문에 그대로 100 대입. 그 다음에 회전수 RPM은 1000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1000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이 되냐면 31만 4천 정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된다, 체크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 기실을 5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계구부는 다른 건축물로부터 몇 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는가? 자, 아세틸렌의 용접장치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발생 기실의 설치 장소 및 구조에 대한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좋은데 각각의 포인트들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발생 기실은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해야 되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3m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발생 기실을 5개에 설치할 때에는 어떻게 된다? 계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1.5m 이상 이격시켜주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발생 기실의 구조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면 어떤 부분을 체크해 주면 되냐면
벽은 불연성 재료로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기타 이와 동등한 이상의 강도의 구조를 가져주면 되겠으며, 우리가 지붕 및 천장에는 얇은 철판이나 가벼운 불연성 재료, 그 다음에 바닥 면적의 16분의 1 이상의 단면적을 가진 배기통을 옥상으로 돌출시키고, 그 계고부를 우리가 창 또는 출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지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된다? 출입구의 문은 불연성 재료로서 두께는 1.5mm 이상의 철판이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를 한다. 이 가로로 친 부분은 실기시험에서 빈칸 넣기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기를 공부하면서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몇이 된다? 옥에 설치할 경우에는 1.5m 이상 떨어뜨려 놔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공기압축기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이 아닌 것. 자,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 내용 정말 중요했죠? 그래서 뭐가 있다? 지금 보도록 하면 공기압축기를 가동했을 때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기 저장 압력 용기 외관 상태, 그 다음에 드레인 밸브의 조작 및 배수, 압력 방출 장치의 기능, 언로드 밸브의 기능, 윤활유 상태,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 정지 장치의 기능에 대한 것은 어디에 나왔었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프레스에 대한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에 대한 내용이 바로 비상정지 장치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압축기에서는 비상정지 장치가 필요 없다라는 걸 체크해주면 되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반의 안전작업 방법 중 틀린 것은 무엇인가? 자, 각각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가볍게 해보도록 하면, 선반 작업 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필기시험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실기시험에서 영상을 통해서 선반 작업에 대한 주의사항과 안전수칙 같은 거를 적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작업복에 소매자락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이트는 짧게 장착해주는 것이 좋으며, 일감의 길이가 직경의 12배 이상일 때에는 방진구를 사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선반 작업을 했을 때는 이때 부스러기 같은 것들이 눈에 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안경을 착용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당연히 선반의 운전 중, 그 다음에 이송 작동을 시켜놓고 자리 이탈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안전작업 방법도 틀린 것은 무엇이 되겠냐면 3번, 공작물의 길이가 직경의 6배 이상일 때는 반드시 방진구를 착용한다고 했는데 이때는 6배가 아니라 12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겠고, 1번과 2번, 4번에 대한 내용은 안전작업 방법이기 때문에 한 번씩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체인의 안전계수는 몇 이상이어야 되는가? 자, 앞에서 한번 봤던 부분입니다. 근로자가 탑승했을 경우에는 10 이상,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할 경우 5 이상, 훅 샤클 클램프일 경우는 3 이상, 그 밖 경우는 4 이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된다 볼 수가 있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삭숫돌의 파괴 원인이 아닌 것은? 자, 연삭숫돌에 대한 덮개 각도도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 파괴 원인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가볍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삭숫돌에 균열이 있을 경우 파괴될 수가 있으며, 숫돌 치수가 부적당했을 경우, 너무 크거나 작으면 우리가 파괴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플랜지가 현저히 작을 때, 그 다음에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숫돌에 과대한 충격을 줬을 때 파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숫돌의 정면을 사용하지 않고 측면을 사용했을 경우, 그 다음에 숫돌의 불균형, 베어링 마모에 의한 진동이 생겼을 때 파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 정답 몇 번이 된다? 2번, 숫돌 작업 시 드레싱을 실시했을 때 원인이 된다는 파괴 원인이 되지 않으며, 나머지 1번, 3번, 4번은 파괴의 원인이기 때문에 한 번씩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드릴 작업 시 가공재를 고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드릴 작업에 대한 내용은 실기시험까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드릴링 머신의 일감 고정 방법으로서 일감이 작을 경우에는 바이스로 고정하고, 일감이 크고 복잡할 경우에는 뭐로 고정한다? 볼트나 고정구로 고정해주는 게 좋습니다. 또한 대량 생산을 했을 때, 정밀도를 요할 때는 직으로 고정을 해서 진행해주는 것이 좋겠죠. 따라서 작고 길이가 긴 물건은 바이스로 고정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공재가 길 경우에는 방진구라기보다는 우리가 바이스로 고정해주는 것이 좋다라는 걸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산업용 로봇의 작동 범위에서 그 로봇에 관하여 교시 등의 작업을 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봤다? 로봇에 대한 것은 우리가 뭐다? 로봇의 외부는 매제다 라는 걸 외워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가 무엇이다?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그 다음에 매제의 매는 매니퓰레이터의 작동 이상 유무, 마지막으로 제는 제동장치 및 비상정치 장치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게차의 안정도 기준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게차에 대한 내용도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지게차에 대한 안정도를 보도록 하면 하역 작업 시의 전후 안정도는 4% 이내, 단 5톤 이상의 경우에는 3.5%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하역 작업 시 좌우 안정도는 6% 이내, 그 다음에 주행 시의 전후 안정도는 18% 이내이며, 그 다음에 좌우 안정도는 이때 15 플러스 1.1V%인데 이때 V는 최고 속도를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정도는 수평거리분의 높이 곱하기 100으로 구할 수가 있다 정도 체크해주면 되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 된다? 바로 1번이 되겠죠. 주행 시의 전후 안정도는 8%가 아니라 몇 %다? 18% 이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은 1번이 된다 볼 수 있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롤러기의 방호 장치 중 복부 조작식 급정지 장치의 설치 위치 기준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때 롤러기의 방호 장치 총 3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손 조작식, 복부 조작식, 무릎 조작식이 있겠죠. 자, 손 조작식일 경우에는 밑면에서 1.8m 이내, 복부 조작식일 경우에는 밑면에서 0.8 이상 1.1m 이내, 무릎 조작식은 밑면에서 0.6m 이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복부 조작식이기 때문에 몇이 된다? 0.8m 이상에서 1.1m 이내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통전 경로별 위험도가 가장 높은 경로는 무엇인가? 자, 그럼 통전 경로별 위험도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높은 것은 바로 통전 경로가 왼손에서 가슴으로 향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 위험도는 1점으로 가장 높고, 가장 낮은 경우에는 오른손에서 등으로 가는 부분이 바로 0.3이 된다 같은 걸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먼저 왼손에서 등으로 가는 것은 무엇이다? 자, 왼손에서 등으로 가는 것은 0.7, 그 다음에 오른손에서 가슴으로 가는 것은 1.3, 그 다음에 왼손에서 가슴이 1.5, 그 다음에 오른손에서 양발로 가는 것이 무엇이다? 오른손에서 양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0.8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도가 가장 높은 경로는 왼손에서 가슴으로 가는 1.5, 정답은 3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용기 내에 넣고 신선한 공기 또는 불연성 가스 등의 보호기체를 용기의 내부에 압입함으로써 내부의 압력을 유지하여 폭발성 가스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한 방폭 구조는 무엇인가? 자, 이때는 무엇이냐면 바로 정답은 압력 방폭 구조다라는 거 볼 수 있겠고, 추가적으로 각각의 압력 방폭 구조에 대한 기호는 P, 내압 방폭 구조는 D, 안전증은 E, 유입은 O다, 이런 것을 같이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액체가 관내를 이동할 때 정전기가 발생하는 현상은 무엇인가? 자, 정전기가 발생하는 현상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에 있는 내용들을 빠르게 보도록 하면, 마찰대전일 경우에는 두 물체 사이의 마찰로 인한 접촉과 분리 과정의 반복으로 발생되는 것. 두 번째, 방리대전이란 무엇이냐면 일정한 압력으로 밀착된 물체가 떨어지면서 자유전자의 이동으로 발생되는 것이 방리대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분출대전은 무엇이냐면 기체나 액체, 분체류가 단면적이 작은 분출구를 통과할 때 발생되는 게 분출대전. 마지막으로 유동대전은 액체류가 파이프 등의 내부에서 유동을 했을 경우에 관의 벽과 액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유동대전이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 몇 번이 된다? 4번 유동대전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정전기의 발생 현상 종류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상에 대한 어떤 내용을 외우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가 전격을 받았을 때 가장 위험한 경우는 심밀세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되겠는데, 자, 이때 전기 저항이 500ohm이라고 봤을 경우 심실세동을 일으키는 전기 에너지의 한계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자, 이때는 위험한계 에너지 공식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공식을 다음과 적용해 볼 수 있겠고, 심실세동일 경우에는 루트 t분의 165가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대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부분이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은 왜 들어가냐? 라는 부분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때 I 값에는 암페어가 들어가게 되는데, 루트 t분의 165로 대입할 경우에는 밀리암페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밀리암페어와 암페어에 대한 관계를 보도록 하면 밀리가 붙었을 경우에는 10의 마이너스 세제곱과 같다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대입해 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인자들을 대입했을 경우에 13.61J라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정답은 몇이 된다? 2번 6.5에서 17.0J 그 사이의 값이 나온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질의 종류 중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것은 우리가 암기법을 통해 한번 암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였다? 물이 콸콸 흐르는 나라의 황제, 알리의 적토마다 라고 외웠었습니다. 자, 그래서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에 대한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콸콸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칼륨이 이에 해당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콸콸 흐르는 나라의 나는 나트륨, 그 다음 황제의 황은 무엇이냐면 황과 황린, 황화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제의 제는 그대로 넘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알리의 알은 무엇이냐면 알킬 알루미늄, 그 다음에 알킬 리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리에서 리는 무엇이냐면 리튬이 되겠죠. 리튬. 자, 이때 리튬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파악해 볼 수 있겠고, 적토마의 적은 무엇이냐면 정린, 그 다음에 적토마의 마는 마그네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준다면 해당되지 않는 것은 바로 아세틸렌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걸 바로 골라낼 수가 있게 되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B급 화재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 화재에 대한 종류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소화 대책에서는 총 4가지 분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A급 화재는 일반 화재, B급 화재는 유류나 가스 화재, C급 화재는 전기 화재, D급 화재는 금속 화재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적응 소화제에 대한 내용은 가볍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B급 화재의 경우에는 유류와 가스 화재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2번의 전기장치에 의한 화재는 당연히 전기 화재이기 때문에 C급 화재, 3번일 경우에는 일반이기 때문에 A급, 그 다음에 4번은 금속 화재이기 때문에 D급이 된다라고 파악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연성 가스의 조성과 연소 화학값이 표와 같을 경우 혼합가스의 연소 화학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자, 연소 화학값에 대한 공식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공식으로 봤을 때 폭발 범위 L은 폭발 하한계나 폭발 상한계로 볼 수 있겠고, 문제에서는 연소 화학값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하한계가 된다라는 걸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100이라는 것을 대입하게 되는데, 이때 문제에서 공기가 포함되어 있다면 공기를 제외한 값을 이 부분에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100에서 공기가 얼만큼 포함되어 있냐면 93만큼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의 공식은 100을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93을 뺀 값인 7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러는 무엇이냐면 바로 각 가스의 폭발 하한계, 그 다음에 V는 무엇이냐면 공기 중의 부피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조성과 연소 화학값이 나왔기 때문에 1.1분의 2,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분의 3, 세 번째는 15분의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된다면 L값은 2.7435라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혼합가스의 연소 화학값은 몇이 나온다? 2.74 볼륨 %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은 3번이 된다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화 에너지가 0.1 밀리줄이고, 그 다음에 가스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전기 설비의 정전 용량이 우리가 0.6 우리가 나노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전 전위는 얼마인가?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풀 수 있냐면 최소 착화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도체의 정전 용량, 그 다음에 곱하기 대전 전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 밀리는 무엇이냐면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나누는 10의 마이너스 9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V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서 풀어도 되겠고 계산기의 솔브 기능을 활용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은 솔브 기능을 모른다고 했을 때 정리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제곱만 남겨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V 제곱만 남기게 되면 2 나누기 C는 V 제곱이 되겠죠. 자, 중고등학교 때를 떠올리면 제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양변에 루트를 씌워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루트와 2가 소거되기 때문에 V는 루트 C분의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자, 이때 C값에는 뭘 대입하면 되냐면 0.6 곱하기 뭘 대입한다? 나노를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9제곱. 그 다음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밀리를 바꾸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곱해준다 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계산을 하게 되면 몇이 나온다? 577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지전압이 몇 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기구에는 감전방지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되는가? 자, 이때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누전차단기의 적용 대상에 대한 내용을 외워두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실기시험까지 연계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용, 그 다음에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 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구, 그 다음에 철판, 철골 위 등의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용, 그 다음에 임시 배선의 전로가 설치된 장소에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대전압 몇 볼트? 150볼트가 되겠죠. 따라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된다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전기기계 기구 누전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양호한 감전 방지용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 누전 차단기 기준의 전격 감도 전류가 30mA 이하일 때 작동 시간은 몇 초 이내여야 되는가? 자, 이때는 내용을 보도록 하면 누전 차단기 접속 시 준수사항에 대한 내용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전기기계 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 차단기는 전격 감도 전류가 30mA 이하이고 작동 시간은 0.03초 이내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전격 전류 부하가 50A 이상의 전기기계 기구에 접속되는 누전 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격 감도 전류는 200mA로 작동 시간은 0.1초 이내로 할 수 있다 정도까지도 같이 정리를 해서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정답은 무엇이다? 바로 0.03초가 정답이 된다 체크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체크해드리는 부분도 따로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유리저장 탱크에서 배관을 통해 드럼으로 기름을 이송하고 있을 때 유동전류에 의한 정전대전 및 정전기 방전에 의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와 관련이 먼 것은 무엇인가? 자, 이때는 정전기제의 방지 대책에 대한 것은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로 접지 않는 방법, 그 다음에 정전화 또는 정전 작업법을 착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유속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겠고, 대전 방지제 사용, 가습을 하거나 제전기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제조장치 및 탱크의 불활성화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치와 관련이 먼 것은 바로 4번 유류를 취급하고 있으므로 화기 등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점화원을 관리한다는 관련이 멀다 정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유해물질의 종류 중 부식성 물질에서 부식성 염기류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 자, 그러면 부식성 물질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면 크게 봤을 때는 부식성 산류와 부식성 염기류를 볼 수 있겠고, 산류일 경우에는 농도가 20% 이상과 60% 이상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식성 염기류일 경우에는 농도가 40% 이상인 녀석이 되겠고, 또한 수산나트륨, 수산화 칼륨,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의 부식성을 가지는 염기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식성 염기류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다? 농도 40% 이상인 수산화 칼륨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식성 산류도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는지 정도 가볍게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9kV 특별고압 활선 작업 시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 거리는 몇 cm인가?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 거리는 법령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표를 보도록 하면 0.3kV 이하부터 550에서 800까지 있습니다. 자, kV 단위이기 때문에 22.9에 대한 값을 보도록 하면 어떤 값이 해당이 된다? 15초과에서 37 이하 부분이 해당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 값에 대한 것에 대한 접근 한계 거리는
90cm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겠고, 30cm 경우에는 충전전로의 선간전압은 0.3kV 초과 0.75kV 이하가 되겠으며, 60일 경우에는 2초가 15 이하, 그 다음에 110일 경우에는 37초가 88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표 전체를 외우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가볍게 암기를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준다면 필기시험에 충분히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가열, 마찰, 충격 또는 화학물질과의 접촉 등으로 인해서 산화제나 산소나 산화제 공급이 없더라도 폭발 등 격렬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은 무엇이냐면 바로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 자, 이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외운다? 폭발한 유가 보고 아찔의 한이 이런 식으로 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유가는 무엇이냐면 유기과산화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유가 보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 디아조 화합물, 아조와 디아조 화합물이 또 포함이 되겠고, 그 다음에 아찔에서 질은 무엇이냐면 질산 에스테르류, 그 다음에 한은 무엇이냐면 하이드라진 유도체, 니는 무엇이냐면 니트로와 니트로소 화합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폭발 등 격렬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은 무엇이냐면 바로 니트로 화합물, 3번이 정답이 된다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분진 폭발의 발생 위험성을 낮추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분진 폭발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가볍게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분진 폭발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무엇이 있냐면, 첫 번째는 분진의 입도와 입도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분진의 입경이 작을수록 폭발하기 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분진의 화학적 성질과 조성이 되겠는데, 우리가 연소율이 큰 분자나 저농도에서 폭발하고 위험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으며, 세 번째, 입자의 형상과 표면 상태를 보도록 하면 분진의 표면적이 클수록 폭발성이 높아진다. 혹은 분진의 부유성을 보도록 하면 일반적으로 부유 분진의 퇴직 분진에 의해서 발화 온도가 높아지게 되겠고, 분진 속의 수분을 보도록 하면 수분을 하면 분진은 부유성 및 정전기 대전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폭발 위험성이 낮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분진 입자의 표면적을 크게 한다. 어디 있었죠? 분진 입자의 표면적이 클수록 당연히 폭발성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진 입자의 표면적을 크게 하게 되면 우리가 위험성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높이는 방법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의 대부분이 수중에 있는 경우 허용 접촉 전압으로 오른 것은, 자, 허용 접촉 전압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면, 첫 번째 1종 인체 대부분이 수중에 있는 상태, 즉 허용 접촉 전압은 2.5V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제2종은 인체가 현재 젖어 있는 상태로서 25V 이하, 3종으로서는 1, 2 이외의 경우로서 허용 접촉 전압은 50V 이하가 되겠고, 제4종은 접촉 전압이 가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제한이 없다라고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체의 대부분이 수중에 있는 상태에서는 허용 접촉 전압이 2.5V 이하로 아주 낮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1번 2.5V 이하가 되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판가스의 공기 중 완전 연소 조성 농도는 약 몇 볼륨 %인가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먼저 공식을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에 공식에 그대로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완전 연소 조성 농도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때 N값은 무엇이냐면 탄소의 원자수, M값은 무엇이냐면 수소의 원자수, F는 할로겐, 그 다음에 람다 부분은 산소의 원자수가 되겠습니다. 자, 프로판가스를 보게 되면 탄소와 수소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만 사용한다? N값과 M값만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프로판은 탄소가 3개, 수소가 8개가 존재하게 되겠죠. 따라서 나머지 부분에는 0을 대입하고 나머지 N값에는 3, 그 다음에 M값에는 8을 대입한 다음에 계산을 해주게 되면 4.0이 우리가 볼륨 %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프로판에 대한 반응식을 세운 다음에 문제를 푸는 방법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기출문제 풀이에서 한 번씩 다뤄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부탄의 연소화학 값이 1.6 볼륨 %일 경우 연소에 필요한 최소 산소 농도는 약 몇 볼륨 %인가? 자, 그럼 마찬가지로 공식을 한번 보도록 하면 우리가 최소 산소 농도는 폭발 화학기 곱하기 연료의 몰수분의 산소의 몰수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반응식이 주어져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암기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식으로 적용하면 되는지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자, 부탄일 경우에는 탄소가 4개, 그 다음에 수소가 10개 있습니다. 앞에 문제처럼
프로판처럼 우리가 탄소와 수소에 대한 분자식이 그대로 주어질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안 주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뭐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같은 경우에는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때 연소 반응의 경우에는 산소와 반응을 해서 뭐가 나오냐면 탄소는 무조건 CO2, 그 다음에 수소는 H2O가 발생되게 됩니다. 자, 이게 수학으로 보게 되면 좀 쉬울 수가 있어요. 탄소가 4개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로 4개가 발생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소는 10개인데 H2O는 수소를 2개씩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5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산소를 보도록 하면 4 곱하기 2이기 때문에 8. 그 다음에 5 곱하기 1이기 때문에 5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이 되냐면 총 우측에는 13이 되겠죠. 그럼 좌측에도 13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산소는 2개 존재하기 때문에 13 나누기 1을 하면 6.5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반응식이 형성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폭발한계는 문제에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1.6을 곱하고 그 다음에 연료의 몰수는 앞에 1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분의 6.5.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0.4 볼륨 퍼센트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발 위험 장소를 분류할 때 가스 폭발 위험 장소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이때는 어떤 장소가 있냐면 0종, 1종, 2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장소에 대한 특징들 가볍게 읽어주면 되겠고 정답은 4번이 된다. 3종 장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위험물의 종류에서 인화성 가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인화성 가스는 무엇이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면 폭발 상등급일 경우에는 수소와 아세틸렌, 폭발 2등급은 에틸렌, 그 다음에 1등급일 경우에는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화성 가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질산 에스테르, 정답은 2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설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가설 통로에 대한 구조도 우리가 암기법을 통해서 외웠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설 통로는 못 떠올려야 된다? 가솔린을 떠올려줘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외웠다? 가솔린 30리터를 들고 일어날 때는 왜냐면 기름이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아니어야 되고 다시 들기 위해서 팔을 치켜 올려 일어나 10계단을 올라가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솔린은 우리가 가설 통로를 떠올려주면 되겠고 이때 30리터는 30도, 그 다음에 1호는 숫자 15를 떠올려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15도와 미끄러지지 아니한다를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 같은 글자를 생각해보면 8은 우리가 숫자 8, 그 다음에 치는 숫자 7을 떠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호는 숫자 15, 그 다음에 10계단에 10을 묶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과 7이 짝꿍, 15와 10이 짝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가설 통로의 구조는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이게 30리터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무엇이 포함되냐면 우리가 일어날 땐 미끄러지지 아니어야 된다.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그 다음에 15와 12 짝꿍, 그 다음에 8과 7이 짝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그 다음에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외워주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을 보도록 하면 몇이 된다? 정답은 3번이 된다. 자, 일어날 때는 미끄러지지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30도가 아니라 몇이 된다?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이렇게 외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의 규모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암기법을 통해서 외웠었습니다. 어떻게 식으로 외웠다? 10월 31일에 건축된 뭐였죠? 학교에는 2천만 톤의 저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자, 그래서 10월 31일에 건축된 50개의 학교에는 2천만 톤의 저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깊이 10m 이상, 어디에 포함되냐면 이 부분이 되겠죠. 깊이 10m 이상인 굴착 공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일은 무엇이냐면 31m의 건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되냐면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이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개의 학교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50m를 떠올려주면 되겠죠. 50m. 그렇기 때문에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 등의 공사,
그 다음에 2천만 톤의 저수는 무엇이냐면 이 부분이 되겠죠. 저수 용량이 2천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또는 지방 상수도 전용의 댐 건설 등의 공사가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 터널의 건설 공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외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눈으로 익혀주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이 된다? 바로 3번 깊이 12m 이상의 굴착 공사가 규모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이 된다라는 걸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출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10m 이상의 굴착 공사가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깊이 12m가 아니라 10m 이상의 굴착 공사가 기준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어 선반 설치할 때 설치 높이 및 벽면으로부터의 내민 길이 기준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준이 몇이 되냐면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의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해줘야 되며 수평면과의 각도도 잘 나오기 때문에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한다까지도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 몇 번이 된다? 설치 높이는 10m, 내민 길이는 2m이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관 비계에 대한 설치하는 경우 띠장의 간격은 무엇인가? 자, 해당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계의 구조를 보도록 하면 비계 기둥의 간격에 띠장 방향에서는 1.85m 이하, 장선 방향에서는 1.5m 이내로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때 추가해 주도록 하면 강목이 어느 하단에 해당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구조 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띠장 방향 및 장선 방향으로 각각 2.7m 이하로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띠장 간격은 몇 미터? 2m 이하로 해줘야 된다라는 걸 체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아래쪽 비계 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몇 미터? 31m 되는 지점의 밑부분의 비계가 기둥은 두 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워야 된다라는 걸 체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비계 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부분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띠장 간격은 지상으로부터 몇 미터? 2m 이하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철골 작업을 중지해야 되는 풍속 기준. 자, 풍속 기준과 강우량, 강설량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하면 풍속일 경우에는 10m/s 이상, 강우량일 경우에는 1mm/h 이상, 강설량일 경우에는 1cm/h 이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풍속 기준일 경우에는 초당 10m 이상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 및 전단기 등은 사업장의 설치가 끝난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최초의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되는가? 안전검사에 대한 내용은 빈칸 넣기로도 실기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면 안전검사 주기 첫 번째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일 경우에는 설치가 끝날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유는 2년마다 그리고 건설 현장에 사용하는 것은 최초 설치 날부터 6개월마다 실시하게 됩니다. 2년마다 6개월마다. 그 다음에 이동식 크레인과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일 경우에는 등록 이후 3년 이내 그 다음에 최초 2년이 되겠고 그 다음에 프레스 및 전단기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면 마찬가지로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 그 이후로는 2년마다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우리가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모두 3년, 2년이고 이 뒷부분까지 실기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뒷부분까지도 정리해 주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이다? 바로 3번. 3년이 바로 정답이 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집안에 따른 굴착면의 기울기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기울기 정말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워줘야 되겠죠. 첫 번째, 모래일 경우에는 1대 1.8. 그래서 맞는 보기. 그 다음에 연암 및 풍암일 경우에는 1대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암일 경우에는 1대 1.0. 경암일 경우에는 1대 0.5가 되기 때문에 1, 2, 3번이 모두 맞는 보기가 되겠고 그 밖의 경우에는 1대 1.0이 아니라 1대 1.2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모두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거푸집 및 동발을 조립하는 때 동발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것을 적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파이프 서포트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 시 준수사항으로서는 첫 번째,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두 번째로서는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 철물을 사용해서 이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 연결재의 변이를 방지해 주는 것이 좋겠죠. 따라서 파이프 서포트를 몇 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3개 이상. 그 다음에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몇 개 이상의 볼트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바로 4개 이상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콘크리트 층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층압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면 콘크리트의 비중과 습도가 높을수록 크다. 두 번째, 시공 연도가 좋고 다짐이 좋을수록 크다라는 특징이 있으며 콘크리트의 슬럼프 값이 클수록 크고 그 다음에 거푸집 수평 단면이 크고 표면이 평활할수록 그 다음에 수밀성과 강성이 클수록 콘크리트 타설 높이가 높고 속도가 빠를수록 크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철골이나 철근량이 적을수록 크고 외기 온도가 낮을수록 크다라는 특징이 있겠죠. 따라 정답은 몇 번이 된다? 바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외기 온도가 높을수록이 아니라 낮을수록 층압이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1, 2, 3번은 맞는 보기, 4번 틀린 보기이기 때문에 골라낼 수 있어야 되고 층압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같이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기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 장소에 설치하는 작업 발판의 최소 폭의 기준은 몇인가? 자, 그래서 2m 이상인 작업하는 곳에서 대한 내용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발판의 구조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면 일반적으로 작업 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겠고 추가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면 이 부분을 쭉 한번 가볍게 읽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인자 같은 것들이 나올 때만 체크해 주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체크해 주도록 할게요. 발판 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할 것, 이 부분을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양중기의 와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기준으로 옳은 것. 자, 이것은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표를 통해서 보도록 하면 자, 3과목에서도 중요한 부분이었고 5과목에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근로자가 탑승하는 경우 10 이상,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경우에는 5 이상, 그 다음에 훅샤클은 3 이상, 그 외에는 4 이상이었죠. 따라 정답은 3번, 5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8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에 대한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다리식 통로에 대한 구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다리식 통로 등에 대한 구조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겠고 중요한 것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면 네 번째,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그 다음에 어디를 체크해 주면 되냐면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이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하는데 고정식 사다리의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각목의 구분에 따른 조치 사항도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따라 정답 몇 번이 된다? 바로 3번.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때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10m 이상인 때에는 7m 이내가 아니라 몇 m가 된다? 5m 이내가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은 3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난가의 구조 및 설치 요건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안전난간의 구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전난간의 구조에 대한 특징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면 첫 번째 중요합니다. 상부 난간대의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 판 및 난간 기둥으로 구성할 것. 이 부분에 안전난간의 구조가 무엇이 있는지 찾는 문제가 실기에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네 가지는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체크해 볼 부분이 무엇이냐면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 이상인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을 설치해줘야 되겠고 만약에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cm 이하가 되도록 한다라는 걸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바로 발끝막이 파는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 유지. 그 다음에 어디를 체크해 주냐면 난간대의 지름은 2.7cm 이상.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안전난간은 몇 킬로그램?
100kg 이상의 하중이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를 해준다 라는 부분들을 체크해서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하는 부분은 필기에서도 틀린 부분, 숫자를 바꿔서 낼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추가적으로 실기에서 빈칸 넣기로도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우리가 설치 요건을 적을 때 인자들이 있는 것만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체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따라 정답은 무엇이 된다? 바로 3번. 안전난간대의 지름은 2cm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때 2cm가 아니라 2.7cm가 되겠습니다. 좀 야박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인자들로 장난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숫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확실하게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공사진척에 따른 공정률이 다음과 같을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공정률에 대한 것을 보도록 하면 먼저 50에서 70일 경우에는 사용기준이 50% 이상, 70에서 90일 경우에는 70% 이상이며 90% 이상일 경우에는 90% 이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정률이 70에서 90% 사이일 경우에는 3번 70% 이상이 정답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음매가 있는 건상용 와이로프의 사용 금지 규정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엇이 있냐면 첫 번째는 이음매가 있는 것, 두 번째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면 와이로프의 한 꼬임 에서 끊어진 수가 10% 이상일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이상일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 금지 기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경우, 그 다음에 꼬이고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되거나 열과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은 와이로프를 사용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소선의 수가 몇 퍼센트? 10%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쇼벨게 굴착기계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자, 한번 보도록 하면 쇼벨게 굴착기계에는 총 4가지로 일단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파워쇼벨. 파워쇼벨은 무엇이냐면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볼 수 있겠고, 무엇이 되냐면 지면보다 높은 곳의 땅 파기 부분은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드래그 쇼벨은 다음 그림과 같겠고 지면보다 낮은 곳의 굴착에 적합한 녀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드래그 라인은 무엇이냐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되겠고, 작업 범위가 광범위하고 수중 굴착 또한 연약한 지방 굴착에 필요하다. 그 다음에 크램쉘은 다음과 같은 그림이 되겠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약 지방과 수중 굴착이 되겠고 자갈을 싣는데 적합한 녀석이 되겠습니다. 스크레이퍼는 쇼벨게 굴착기가 아니라 긁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쇼벨게 굴착기계에 속하지 않는 것은 3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양중기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죠. 자, 법령적으로 나타냈을 때 양중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크레인, 호이스트를 포함하게 되겠고, 두 번째는 이동식 크레인, 세 번째는 리프트가 되겠습니다. 리프트의 종류로는 건설용,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와 산업용 리프트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중기의 종류가 곤돌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승강기가 있는데 승강기의 종류로서는 승객용 엘리베이터, 화물용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승객 화물용,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에스컬레이터가 있다.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양중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바로 보다 4번 항타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지게차를 사용해서 작업하는데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지게차에 대한 내용은 3과목에서도 나오고 있고 5과목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 반드시 알고 있어 주는 게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 외웠죠? 우리가 지게차가 너무 작업할 때 어둡기 때문에 지게차 바퀴에 전조등 하재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지게차에 대한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은 바퀴의 이상 유무, 그 다음에 전조등, 후미등, 방향 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그 다음에 하재이기 때문에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마지막으로 재는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가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 몇 번이 된다? 4번 과부하 방지장치의 작동 유무는 우리가 지게차의 작업시장 점검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흑마기 지보공을 설치할 때 붕괴 등의 위험 방지형의 정기점검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이것도 어떻게 외웠다? 중요한 포인트들을 따서 외웠었습니다. 그래서 부재의 접속부가 손상 변형됐을 경우에는 버팀대가 침하될 수 있다.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따라서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가 정기점검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이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그 다음에 버팀대가 침하되는 것이기 때문에 버팀대의 기남의 정도와 침하의 정도 부분이 4가지 반드시 외워주면 되겠죠. 따라서 정기점검 사항이 아닌 것은 3번 형상 지질 및 지층의 상태는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강풍 시 타워 크레인의 설치, 수리, 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해야 되는 순간 풍속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악천 후의 조치 사항에 대한 체크를 해보도록 하면 먼저 순간 풍속이 10m/s 초과일 경우에는 타워 크레인의 설치, 수리, 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은 1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겠고, 다른 보기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면 2번 순간 풍속이 초당 15m/s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크레인의 운전 작업을 중지한다. 그 다음에 3번에 대한 것은 포함이 안 돼 있고, 순간 풍속이 30m/s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개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주면 되겠습니다. 또한 나머지 보기가 아니라 나머지 표를 보도록 하면 순간 풍속이 초과되거나 중진 이상의 진도의 지진일 경우, 그 다음에 순간 풍속이 35m/s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도 같이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 산업기사 필기 100문제에 대한 문제를 쭉 풀어봤습니다. 중요했던 문제들인 만큼 우리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100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들어간다 생각해주면 되겠고, 이 100문제만 풀었다고 해서 합격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을 기점으로 공부를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교재를 통해서 기출문제를 추가적으로 공부해줘야 되겠고, 이론 강의와 그 다음에 기출 강의, 그 다음에 암기법 강의 등을 통해서 한 번 더 전체적인 살을 붙여준다면 필기시험보다 더 쉽게 합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